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2017년에 그 AI 회사 딥마인드가 그 바둑은 복잡해서 과연 인공지능이 이길 수 있을까 그랬는데 바둑을 이김으로써 또 AI가 한번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최근에는 챗봇 4.0이 나와서 상당한 인공지능의 발전의 속도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우리 박은정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챗 GP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전자융합공학과에 있는 박은정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를 할 거는 요즘 최근에 나오는 챗 GPT, 그것은 GPT 3.5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건 작년 2022년 11월 30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월 16일 며칠 전에 발표한 챗 GPT, 그건 챗 GPT가 아니고 GPT-4. GPT-4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인간의 의식,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언어 구조와 인공지능의 기술, 그 다음에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알파고 때만 하더라도 인공지능은 독특하게 바둑을 두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했던 그 와닿았던 그런 기술이 이제는 마치 구글 검색을 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창에다가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질문하고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새로운 혁명적인 그 챗봇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혁명, 그리고 비즈니스 혁명, 사회 구조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그 자료는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과 챗 GPT라고 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우선 그 우리는 현재 그 핵심하고 기술이 뭐냐면 결국은 Generative AI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생성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은 일단 데이터를 많이 주면 그거를 패턴으로 분석을 해서 패턴에 대해서 패턴을 찾아서 그것을 분류를 하거나 어떤 특정한 상황을 예측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분류와 패턴 인식을 통해서 분류와 예측을 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가 셀프 러닝을 해서 생성하는 그런 기술까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된 것에 대한 그 커다란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전에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겠지만 뭐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어떤 뭔가 생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생성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감식을, 그러니까 뭐 좀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짜 돈을 만드는 강도와 경찰관이 서로 경합을 해서 경찰관의 감식이 점점 커질수록 위조 범들은 더 정교한 걸 만들어서 거의 나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거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거는 겐이라는 이론이고, 이제 챗 GPT하고 GPT-4는 언어 모델인데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초거대.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내는 디지털의 모든 문서를 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넣어서 이제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는데 그 확률적으로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확률적으로 뽑아내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옛날엔 단어 큰 단위로 넣었지만 이제는 GPT AI의 모델이나 컴퓨팅 파워가 컸기 때문에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문맥 전체를 넣거나 아니면 한 뉴스 하나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을 정도의 굉장히 윈도우 사이즈가 커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넣었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계속 생성해내는 건데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거를
생성해내고 그 생성해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또 새롭게 집어넣고 해서 계속 다음 문장을 만들면서 만들어낸 게 Generative AI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Generative AI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Generative AI가 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해서 옛날에는 옛날 서버의 컴퓨터에 한해서만 했지만 이제는 그 서버 용량을 훨씬 넘어서 클라우드에 마치 모든 그 플랫폼이나 서버의 용량들이 다 같이 협업해서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처럼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그 하드 용량이 굉장히 커야 되는 세 가지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냐면 챗 GPT나 GPT-4 같은 인공지능 기술뿐만 아니라 점점 우리가 웹 2.0 세대에서 웹 3.0 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웹 3.0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웹 2.0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보시면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보여주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뭐 대화를 하고 댓글을 달린 정도의 웹 사이즈였다면 웹 3.0은 소비자가 직접 그 웹에다 직접 자기 아이디를 해서 마치 둘이서 대화를 하듯이 하는 그런 것을 웹 3.0 시대라고 해요. 그 대신 거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안전망을 다 갖추는 블록체인 기술까지 넣어서 하는 것을 3.0이라고 하는데 그 3.0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 인공지능 챗 GPT가 나와서 웹 2.0 시대에 있어서 마음대로 자기 개인이 그 웹상에서 인터랙션을 해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같이 섬세한 챗봇,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초개인화라는 뜻이에요. 초개인화라는 뜻은 개인화하고 조금 다른데 영어로는 그냥 personalized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보시면 개인화라는 것은 당신은 10대이냐 20대이냐 CEO 그룹이냐 아니면 회사원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반면에 초개인화는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종교의 그 종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100명이다 하면은 그 100명의 사람들의 개개인의 정보나 그들의 원하는 거를 다 갖추고 있는, 각각을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인공지능은 100명이 아니라 120명 정도의 개인화 사별을 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넣고 그것을 맞춤형으로 그들이 원하는 답을 다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을 초개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라든지 GPT-4나 그런 것은 점점 초개인화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거대한 흐름으로서는 웹 3.0이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그런 시대가 점점 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해보시면 인공지능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빨갛고 초록 색깔이 있는데 이거를 분류해봐라 하면 얘가 막 선을 잘 못하지만 처음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선을 찾아내는 거고요. 이렇게 세 그룹을 나눌 때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무수히 무한 반복을 해서 고양이와 개를 단지 구분할 때 약 이상 1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신경망, 이걸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바로 파라미터는 우리 인간의 뇌로 생각하면 그 시냅스에 해당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경우를 다 따져서 하는 거고 우리 인간은 조금 달라요.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이 장표를 보면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은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나왔지만 룰 베이스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부터 15년도까지는 뭐 어떻게 보면 다이얼로그 시스템에 맞춰서 룰 기반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장 많이 찾는 답들을 미리 작성을 해놓고 맞춤형으로 나왔다면 이제 드디어 2016년, 15년에 알파고를 통해서 15년부터 지금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BM의 왓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글의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페이지 랭크라고 하죠. 페이지 랭크를 통해서 하는데 이제는 바로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바로 우리 인간 레벨의 지능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 교수님 잠깐만 다시 지난 화면 조금. 네. 그 마지막 커런트하고 미래 네. AI 하는 그 예로 영화 네, 허를 네. 지금 이제 동영상에 보였잖아요. 네네네. 영화 보셨어요? 네, 전 봤습니다. 근데 저도 봤는데 진짜 지금 영화에 된 현실, 네. 소위 기계와의 사랑, 네. 이것이 사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한 세계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기술자나 개발자들 볼 때는 이제부터 좀 인공지능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아직 음성은 아니죠. 텍스트와 이제 GPT-4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다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음성까지만 집어넣으면 대화를 감정까지 다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곧 올 겁니다. 네. 근데 저런 시대가 곧 오리라고 하는데, 네. 뭐 기계적으로 가능한 것은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소위 기계와의 사랑이 이제 저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어쨌든 과연 사실 인간은 관계성 안에 있는데 기계와의 어떤 사랑이 이제 수평적으로 다른 인간 혹은 뭐 자연과의 그런 관계 같은 것이 많이 약화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좀 되게 걱정인데 사람은 부대끼면서 사회성 속에서 자기 인간이 성숙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라서 자기에게 편안하게 서비스 해주는 걸 점점 편안하게 찾아가는 시기가 기술 발전의 결과라고 보는데 그것을 인공지능이 가장 최적화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내가 훨씬 더 아픔을 겪는 어떤 상황이 점점 덜해질 것 같은 생각은 있습니다. 기계도 감정이 감정은 없죠. 왜냐하면 원리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는지를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만족이 되고 또 거기에다 좀 내가 반성할 건 뭐냐고 물어보면 거기도 또 정확하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 시대가 곧 오긴 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암 촘스키가 얼마 전에 챗 GPT 3.5에 해당되는 챗 GPT가 온 다음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이 챗 GPT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사실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촘스키가 틀린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겐 유니버설 랭귀지가 있어서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진화적인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어도 데이터만 잘 정제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계속 뽑아낼 수 있는 기계도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오긴 될 거죠. 그러니까 흉내는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혹시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제프리 헌턴 같이 딥러닝의 기틀을 마련한 분은 분명히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서 얘는 뭔가 답을 나타내거나 예측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노암 촘스키의 인간의 유니버설 랭귀지 언어 구조, 뇌 구조의 것하고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상반되고 어떤 부분은 좀 사실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촘스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먼저 개념에 이렇게 얘기를 넣은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언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택틱 knowledge나 이런 걸 통해서 쭉 구상을 하는데 이 딥러닝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넣거나 패러그래프를 넣으면 질문에 프롬프트는 집어넣어도 뽑아내는 건 단어 순으로 그냥 뽑아내거든요. 그거는 조금 인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히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언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것은 아니다라는 건 확실하게 나온 거죠.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따 조금 더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조금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랭귀지 문제요? 네, 랭귀지 문제요. 랭귀지 문제는 저는 촘스키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쪽에 더 한 표를 던지고 싶은데 우선
그 랭귀지 얘기만 하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랭귀지하고 지금 기계가 알아듣도록 해서 뭔가를 수행시키는 랭귀지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보통 자연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뭐 수학이나 논리를 할 때 조금 그 추상적인 수학적인 이제 포멀 랭귀지라고 하는 형식 언어를 조금 쓰는데 기계들은 완전히 형식 언어로만 다 돌아가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형식 언어의 장점이 있죠. 대신 형식 언어로 표현을 다 못해요. 우리 인간이 쓰는 그 언어의 의미라든가 풍부함을. 그러니까 촘스키가 그거 하나 얘기했고, 두 번째, 이 언어라는 걸 형식 언어를 언어라고 하더라도 이 기계가 지금 수행하는 거를 우리가 언어 수행하는 거하고 같이 볼 수 있느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언어를 처리하는 거는 뭐 A라고 하면 지금 기계를 통해서 AI를 처리하도록 하는 거는 최근에는 그거는 언어 수행이라기보다는 통계예요, 통계. 네, 통계지만 또, 통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언어를 지금 만들어 쓰는 걸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고리즘을 쓰느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촘스키 언어에 대한 게만이 아니고 이제 촘스키가 지적한 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챗봇은 인간과 달리 인과 관계를 알 수 없고 도덕적 추론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챗봇은 진실과 거짓을 같이 다 생산하고 또 윤리적이고 비윤리적 결정을 똑같이 지지하는 자기 입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이게 이제 객관적이지만 전혀 자칫하면 그 결과에 무관심한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신재식 교수님 어디 지금 잠깐 뭐 이 이야기 나온 거 촘스키 이야기 나오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겠으면 해주시죠. 아니요, 저는 그냥 챗 GPT 몇 가지 사례들 보면 대답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AI 랭귀지 모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은 프로그램 이미 사전에 프로그램된 것들과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내가 자의식을 갖거나 감정을 갖거나 이런 것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는 내가 다르다는 거 한다. 이게 지금 몇 가지 질문 던져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예. 지금 뭐 현도식 교수님이나 신재식 교수님이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가 언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이 기계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쏟아놓은 인터넷에 있는 대부분의 의도하에 쓰여진 어떤 목적 지향성의 글을 다 학습을 해서 그 기반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높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뱉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식이나 목적이나 어떤 도덕적 윤리성 같은 것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글이라는 역사라는 것 자체도 백인의 역사고 또 백인의 글이 훨씬 많고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 기반이잖아요. 역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챗GPT한테 물어보면 미국 역사를 보면 거의 백인 역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어떤 그들의 역사성이나 그런 것은 디지털로 문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촘스키가 완전히 얘는 아무것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이렇게라고 딱 클리어 컷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편향성을 그대로 데이터를 자기가 가져와서 뱉어내는, 다시 리프로듀스하는 제너러티브 AI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언어 제국주의라고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로 영어 네. 혹은 서양 언어 자료가 집적되어 그럼요. 있고 우리 한국어나 혹은 구두전승됐던 것은 전혀 반영에 전혀는 아니지만 아주 많이 안 돼 있죠. 많이 안 돼 네. 있는 네.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챗 GPT는 영어가 전 세계 디지털 언어의 90%이기 때문에 90%를 반영했고요. 한국은 1%밖에 언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네이버의 하이퍼 파라미터 그가 훨씬 더
좋다고 표현을 하죠.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그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은 건데, 이 AI가 처음에 접근할 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목표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학적인 엔지니어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이렇게 풀면 기계로 하여금 사람이 지금 푼 문제를 그대로 풀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는 그냥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따지지 않고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기계로 하여금 그걸 똑같이 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공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지능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기능만 네. 보고. human-like action. 근데 네. 아니요, 휴먼 human-like 라이크는 아니에요. action. 아니요, 근데 여기 예. 과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접근할 때는 이게 휴먼 라이크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실수하면 얘도 똑같이 실수해야 되고 사람이 못 풀면 얘도 같은 조건에서 못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학적인 접근하고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방식 그대로 그 과정 그대로 기계가 그 과정대로 할 수 있겠느냐 따라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뭘 알 수 있냐면 그런 그 기계를 만들면 오히려 역으로 이 기계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겠다는 거죠. 반면 공학적으로는 거기에는 관심이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생각해서 풀었다보다는 문제를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 그러니까 소위 그 수행 능력 퍼포먼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만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얘는 됐다지만 그러니까 목표 달성이 되지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볼 때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하고 똑같이 서울을 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할 때는 상당히 지금 공학적인 전제로 많이 기울어 있어서 얘가 이것도 하네 저것도 하네 그러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방식으로 했느냐 또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어떤 문제를 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방식이었다면 그건 인공지능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이론 과학적인 시선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이따 후반부에 더 깊이 있게 좀 토론을 할 주제인 것 같고요. 지금 어떤 기계적인 혹은 뭐 기술 혁신적인 의미에서 AI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사용자로서의 막 많은 이점이 있고 그러잖아요. 뭐 로보트가 요즘 식당에 가도 로보트가 막 음식을 나누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자동차도 뭐 옛날 손이 아니고 거의 이제 뭐 로보트가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을 좀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AI가 가지는 일반적인 긍정적인 의미와 또 부정적 기능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시고 챗봇은 AI 기반 문서 생성형 뭐 이렇게 네, 주로 텍스트로 가는 하나의 큰 틀에서 AI 기술에 기반한 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챗봇은 주로 자연어이긴 하지만 이제 그게 멀티모달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오감각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그다음 쓰고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모든 개발자들이 그쪽으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결국의 프로덕트 결과 성과는 비슷하게 나오도록 그래서 결국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굉장히 똑똑한 비서 혹은 친구 아니면 나의 워킹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주 목적이거든요. 네. GPT 나왔을 때 AI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애기도 그럼요. 하는데 네. 이 챗봇 요것은 예를 들면 아까 박사 논문이 학술적인 논문이든 뭐든 뭐 쓰는데 도움이 된다든가 네. 아니면 저것 때문에 만약에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특히 정치검찰이 판치고 사법부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네. 저 챗봇이 더 훌륭한 검사와 판사 역할을 해서 네. 판검사가 없어도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기도 해요. 네, 없지는 않고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